엘리자베스가 네더필드의 거실에 들어와 붉은 제복들이 모여있는 무리 사이에서 위컴 씨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다. 그를 만날이라는 확신은 그녀를 합리적으로 놀라게 했을 법한 어떤 기억에도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공들여 차려입었고 그날 밤 동안이라면 그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미정복 구역을 모두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장교들을 초대한 빅리네가 다하시의 비위를 맞추려 일부러 위컴을 제외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솟구쳤다. 사실은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의 부재는 사실이었고 리디아가 달려가 물어본 그의 친구 데니시가 알려주길 위컴은 전날 볼 일이 있어 런던으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덧붙였다. 아마 지금 이때가 아니었다면 여기 있는 어떤 신사분을 피하려 했다면 모를까. 그 일을 급히 처리하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리디아는 못 들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다하시 때문에 위컴이 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녀가 처음에 품었던 추측과 다를 바 없다고 확신이 서자 실망에 즉각적인 자극을 받은 그녀의 분노는 극도로 날카로워져 곧장 다가온 다하시의 공손한 안부 인사에조차 제대로 예의를 갖춰 답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다하시에게 보이는 관심과 참을성, 인내는 곧 위컴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와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기로 마음먹고 돌아섰고 심지어 빅리 씨에게 말할 때조차 완전히 가시지 않는 불쾌함을 숨길 수 없었다. 빅리의 맹목적인 편애가 그녀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원래 성미가 오래 언짢음에 머무르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 밤에 자기 기대가 모두 산산이 부서졌어도 기분이 오래 가라앉아 있지는 않았다. 일주일 만에 만난 샬럿 루카스에게 속상한 일을 털어놓고 나니 곧 사촌의 괴상함으로 화제를 가볍게 돌려 그녀에게 특별히 구경시켜줄 마음의 준비까지 하게 됐다. 다만 첫 두 곡의 춤이 다시 고통을 불러왔다. 수치스러운 춤이었다. 콜린스 씨는 서툴고 근엄했으며 춤을 추기보다는 사과를 했고 자기가 엇박자리 타는 줄도 모른 채 자주 틀려댔다. 불쾌한 파트너와 두 곡을 추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그녀에게 안겼다. 그에게서 해방된 순간은 황홀했다. 다음 차례에 그녀는 한 장교와 춤을 추었고 위컴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며 그가 모두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위안을 삼았다. 춤이 끝나 샬럿에게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참에 다하시가 불쑥 다가와 파트너를 청했다. 너무도 뜻밖이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승낙해버렸다. 그녀는 순발력 없이 행동한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샬럿은 그녀를 달랬다. 곧 마음에 드는 구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천만에. 그건 최악의 불행이야.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다니. 그런 저주는 빌지 말아줘. 그럼에도 춤이 다시 시작되어 다하시가 손을 청하러 다가오자 샬럿은 속삭이며 그녀가 바보처럼 위컴에게 마음이 쏠린 티를 내 그의 10배는 되는 신분의 남자 눈에 자신을 불쾌하게 보이게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들어섰다. 다하시와 마주 설 수 있게 허락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은 건지 놀라워하며 옆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같은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둘은 한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 두 곡 내내 이어지리라 여겼고 처음에는 자신이 먼저 깨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다 문득 파트너에게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편이 그에게 더 큰 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춤에 대한 가벼운 감상을 건넸다. 그는 대답하고는 다시 침묵했다. 몇 분의 공백 끝에 그녀가 다시 말을 건넸다. 이번엔 당신이 뭔가 말씀하실 차례예요, 다하시 씨. 제가 춤 이야기를 했으니 방이 얼마나 큰지, 커플이 몇 쌍인지 같은 걸 말씀하셔도 되겠죠.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가 원하면 무엇이든 말하겠다고 했다. 좋아요, 그 대답이면 지금은 충분해요. 이따가는 사교 모임보다 이런 사적 무도회가 훨씬 즐겁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어도 될 듯해요.
그럼 춤출 때는 규칙대로 대화하시나요? 가끔은요. 조금은 말을 해야 하죠. 30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가능한 적게 말할 수 있도록 배치해 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지금 당신 자신을 배려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제 기분을 맞춰주시려는 건가요? 둘 다죠. 엘리자베스가 장난기 있게 답했다.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이 꽤 비슷하거든요. 사교성 없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 온 방안을 놀라게 해 후세에까지 속담처럼 화자될 말이 아니면 굳이 입을 떼지 않는 타입이랄까요? 그 묘사는 적어도 당신과는 별로 닮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말했다. 제 것과는 얼마나 가까운지 감히 말할 수 없지만요. 당신은 그걸 꽤 그럴듯한 초상화라고 생각하겠죠. 제 작품의 평가는 제가 하면 안 되죠. 그는 대꾸하지 않았고 둘은 다시 말없이 춤줄 사이를 내려갔다. 그러다 그가 그녀와 언니들이 메리튼까지 자주 걷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답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덧붙였다. 그날 메리튼에서 우리를 보셨을 때 막 새로운 지인을 사귀고 있던 참이었죠.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그의 얼굴에 오만한 기색이 한층 짙어졌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스스로의 경솔함을 탓하면서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다하시가 입을 열었다. 다소 억지로 짜낸 듯한 말투였다. 위컴 씨는 친구를 사귀는 재주가 탁월하죠. 다만 그 우정을 오래 지키는 능력은 덜 확실합니다. 그는 불행히도 당신의 우정을 잃었죠.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평생토록 고통이 될 방식으로 말이에요. 다하시는 대답하지 않았고 화제를 바꾸려는 듯했다. 바로 그때 윌리엄 루카스 경이 둘 가까이 나타나 다른 쪽으로 지나가려다 다하시를 보고는 지나친 공손함으로 멈춰 그의 춤과 파트너를 칭찬했다. 실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신뢰하는 경. 이토록 훌륭한 춤은 흔치 않죠. 당신이 최고 상류 사회의 일원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의 아름다운 파트너도 전혀 실망을 안긴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즐거움이 종종 되풀이되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양, 어떤 바람직한 일이 이루어질 때 말이지요. 그때 쏟아질 축하를 상상해 보시길. 다하시 씨 동의하시죠? 하지만 더 방해하진 않겠습니다. 저 젊은 아가씨의 매혹적인 대화를 붙잡는데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눈부신 눈동자들이 저리 나무라고 있군요. 이 말의 뒷부분은 다하시의 귀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암시는 꽤 강하게 와닿았는지 그의 시선은 매우 진지한 빛을 띠고 빅리와 제인이 함께 춤추는 쪽으로 향했다. 곧 제정신을 차린 그는 파트너를 돌아보며 말했다. 루카스 경의 끼어듦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잊었습니다. 우린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방에서 우리보다 할 말이 더 없는 두 사람을 방해하긴 어려웠을 텐데요. 두억의 주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상상이 안 되네요. 책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미소 띠며 말했다. 책이라니, 아니요. 우린 같은 책을 읽어도 같은 느낌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화제가 부족할 일은 없겠죠. 서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니. 아니요. 무도회장에서 책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제 머릿속은 항상 딴 것으로 가득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현재만이 당신을 사로잡는군요. 그렇죠. 그가 의심 어린 눈길로 말했다. 네, 항상 그래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딴 생각에 잠겨 던진 대답을 내놓았다. 곧이어 그녀의 생각이 오래전에 딴 길로 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가 갑자기 외쳤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러셨죠, 다하시 씨. 한번 원한을 품으면 좀처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 원한이 생겨나도록 하는 일에는 아주 신중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편견에 눈이 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겠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내린 판단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음 판단을 올바르게 내리는 일이 특히 중요하죠. 이 질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저 당신의 인물을 그려보려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엄숙함을 털어내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을 파악해보고 있거든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진척이 없어요. 당신에 대해 서로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서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심각하게 답했다. 소문은 제게 관해 크게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베는 양, 지금 이 순간 제 성격을 스케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별로 득될 게 없는 그림이 나올까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리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즐거움을 조금 더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차갑게 응수했다.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둘은 다음 춤을 내려가며 말없이 헤어졌다. 서로 불만이었으나 정도는 달랐다. 다시의 가슴에는 그녀를 향한 제법 강한 감정이 있어 곧 그녀를 용서하게 했고 그의 분노는 다른 대상으로 옮겨졌다. 오래지 않아 빅리양이 다가왔다. 공손하지만 업신여기는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양. 조지 위컴에게 아주 반하셨다지요. 언니가 그에 관해 저한테 이것저것 1000가지나 묻더군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빠뜨린 이야기들이 있더라니까요. 이를테면 자기 아버지 옛 위컴 씨가 고 다하시 씨의 집사였다는 사실 같은 것. 친구로서 권해드리자면 그의 말 전부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다하시 씨가 그를 구박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반대로 늘 각별히 잘해주셨죠. 그런데도 조지 위컴은 다하시 씨를 지극히 파렴치하게 대해왔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다하시 씨에게는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고 위컴 이야기만 나오면 구분이 견디지 못하시는 건 잘 알아요. 오라비가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그를 빼기는 어려웠겠지만 그가 스스로 빠져준 걸 알고 무척 기뻐했답니다. 애초에 이 지방에 태어난 것부터가 엄청나게 무례한 짓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지 당신의 애인의 죄가 드러난 걸 보니 안 됐군요. 엘리자베스 양, 하지만 그의 출신을 생각하면 더 나은 걸 기대하기도 어려웠죠. 당신 말대로라면 그의 죄와 출신은 같은 말이 되네요. 엘리자베스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그를 고발한 죄라곤 다하시 씨 집사의 아들이라는 것 뿐이니까요. 그 사실은 그가 직접 제게 말해주기도 했고요. 용서하세요. 빅리양이 빈정거리며 돌아서며 말했다. 괜한 참견이었네요. 선이었답니다. 건방진 아가씨 같으니.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말했다. 이렇게 궁색한 공격으로 내 마음을 움직일 거라면 큰 오산이야. 내 눈에는 내 고집스런 무지와 다하시의 악의밖에 안 보여. 그리고는 언니에게 갔다. 언니는 같은 문제를 빅리에게도 물어보겠다고 한 상태였다. 제이는 그날 밤 있었던 일들에 크게 만족했음을 말해주는 달콤하고 평온한 미소와 복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그 마음을 읽었다. 그 순간 위컴에 대한 걱정도 그의 적들에 대한 분노도 모든 것이 자리를 내주었다. 제인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빛나는 길 위에 서 있다는 희망 말이다. 알고 싶어. 그녀도 언니만큼이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위컴 씨에 대해 뭘 들었는지, 하지만 혹시 너무 즐거워서 제3자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면 그건 면죄부를 줄 수 있어. 아니, 있지 않았어. 하지만 만족스러운 건 하나도 없네. 제인이 말했다. 백리 씨는 그 사람의 전력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다하시 씨를 특히 불쾌하게 만든 일의 정황은 전혀 모른대. 다만 친구의 품행과 성실, 명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보증하고 위컴 씨가 다하시에게 받은 관심보다 훨씬 덜 받을 자격밖에 없었다고 확신하더라. 유감스럽게도 그의 얘기나 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컴 씨는 결코 존중할 만한 젊은이가 아니래. 아주 경솔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다하시 씨의 호의를 잃어도 할 말이 없다고.
빅리 씨는 위컴 씨를 직접 알지도 못하잖아. 그래, 메리튼에서 며칠 전 처음 봤다네. 그럼 다하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겠네. 충분해. 만족해. 그런데 교구자리 이야기는 뭐래? 정확한 사정은 잘 기억 못하겠대. 여러 번 다하 씨에게서 들었는데도 다만 조건부로 맡겨진 것이었다고 믿는다고 하더라. 빅리 씨의 성의는 의심하지 않아. 엘리자베스가 열을 띄어 말했다. 그렇지만 말뿐인 보증만으로는 내가 설득되었다고 봐주진 말아줘. 그의 변론이 훌륭했다는 건 인정해. 다만 이야기의 여러 부분을 모르는 데다 나머지는 그 친구에게서만 들었다면 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신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녀는 곧 서로 더 즐거운 화제로 바꿨다. 견해 차이가 있을 리 없는 화제였다. 엘리자베스는 빅리에 대한 제인의 행복하지만 겸손한 기대를 기쁘게 들었고 그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을 다했다. 빅리 씨 본인이 다가오자 엘리자베스는 루카스 양에게로 물러났다. 그녀가 방금 전 파트너가 어땠는지 묻자 대답도 채 끝나기 전에 콜린스 씨가 성대한 표정으로 다가와 방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뜻밖의 알아냈다고 자랑스럽게 알렸다. 저의 후원자와 가까운 친척이 바로 이 방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묘한 우연으로 알아냈습니다. 이 집의 주빈 역할을 맡은 아가씨에게 어떤 신사가 자기 사촌 드버그 양과 그 어머니 캐서린 부인의 이름을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참 신묘하지 않습니까? 설마 캐서린 드버그 부인의 아마도 조카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금 곧 가봐야겠군요. 그 전에 인사를 못 드린 무례는 저로서 그 인척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로 너그러이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설마 직접 다하시 씨에게 가서 인사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더 일찍 못한 점을 용서해달라고 청할 겁니다. 캐서린 부인의 조카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지난 토요일에 귀부인께서 무척 평안하셨다고 제가 직접 배웠습니다. 안부를 전할 수 있겠죠. 엘리자베스는 그 계획을 굳고 만류했다. 다하시는 아무런 속이 없이 말을 거는 걸 고모에 대한 칭찬으로 받기보다 주제 넘은 불손으로 여길 것이라고. 서로 모른 척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설령 인사가 필요하다 해도 지위가 높은 다하시 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자기 뜻을 관찰하겠다는 단호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니 그녀에게 말을 마치자 이렇게 답했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양, 당신의 뛰어난 판단력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삽니다만 평신도 사이에서 정해진 예법과 성직자에게 적용되는 예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성직이라는 지위는 겸손한 품행이 동반된다는 전제하에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귀와도 품격면에서 대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일에서는 제 양심의 지시를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의무의 문제로 봅니다. 당신의 조언은 다른 모든 경우에는 제가 늘 따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저처럼 교육과 습관적 공부를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 젊은 아가씨인 당신보다는 결정하기에 적임이라 여기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다하시에게로 갔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환영을 애타게 지켜보았다.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데 대한 다하시의 놀라움은 너무나 분명했다. 사촌은 근엄하게 머리를 숙여 서두를 떼었고 그녀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다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입술에서 사과, 허즈펀드, 캐서린드버그 부인 같은 단어들을 읽어낸 듯했다. 그가 그런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보자 그녀는 분통이 터졌다. 다하시는 억누르지 않은 경이로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가 말할 시간이 허락하자 냉담하되 예의 바른 태도로 답했다. 콜린스는 기죽지 않고 다시 길게 말을 이었고 다하시의 경멸은 그 말이 길어질수록 눈에 띄게 깊어졌다. 끝내 그는 가벼운 목례만 남기고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왔다. 확신하건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하시 씨는 제 관심을 무척 기쁘게 받아 다하시 씨는 제 관심을 무척 기쁘게 받아들인 듯 했어요.
더없이 공손하게 응대했고 심지어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더군요. 캐서린 부인의 식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결코 부당한 이에게 은혜를 베풀 리 없다는 걸 굳게 믿는다고요. 참으로 고상한 생각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분에게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는 자신의 볼 일이 없어진 엘리자베스는 언니와 빅리에게 거의 온 신경을 쏟았다. 그 관찰이 불러일으킨 기분 좋은 상념의 행렬 덕분에 그녀는 아마 제인만큼이나 행복했다. 그녀는 언니가 바로 이 집에서 진정한 사랑의 결혼이 안겨줄 온갖 행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고, 그런 상황이라면 빅리의 두 누이도 좋아지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생각도 같은 쪽임이 명백했으므로 그녀는 너무 많이 듣게 될까봐 어머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정작 저녁 식사 자리에 앉으니 어머니와 한자리 사이에 앉게 되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루카스 부인에게 제인이 곧 빅리 씨와 결혼하리라는 기대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운이 넘치는 화제였고 이 짝이 얼마나 좋은지 장점을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베넷 부인은 지치는 법이 없었다.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청년인지, 또 얼마나 부자인지, 집이 겨우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자랑거리였다. 두 누이가 제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들 역시 자신만큼이나 이 인연을 바라지 않을 리 없다는 확신도 덧붙여졌다. 이 혼사는 어린 딸들에게도 유리했다. 제인이 그렇게 좋은 결혼을 하면 다른 부자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질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 든 자신에게는 미혼 딸들을 언니의 보살핌에 맡겨 내가 원치 않는 사교에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했다. 이런 경우 즐겁게 생각하는 척하는 건 예법이니 어쩔 수 없었지만 베넷 부인처럼 한평생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위안으로 삼기 어려운 사람도 드물었다. 그녀는 루카스 부인에게도 곧 같은 행운이 있기를 빈다며 말은 맺었지만 표정은 노골적으로 그럴 리 없다는 승리감으로 빛났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말꼬리를 잡아 속도를 늦추거나 속삭임이라도 좀 낮추라 설득하느라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참기 어려운 일은 마주 앉은 다하시가 그 말의 대부분을 들은 듯 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엉뚱하다며 나무랐다. 다하시 씨가 뭐 대수라고 내가 그를 두려워해야 하니?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말을 일부러 피해줄 만큼 우리가 그에게 빚진 예의가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제발 작게 말씀 좀, 제발 작게 좀 말씀하세요, 엄마. 다하시를 괜히 불쾌하게 해서 엄마께 무슨 득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엄마가 마음에 들 리도 없잖아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대를 늘어놓았다.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움과 짜증에 몇 번이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꾸만 다하시 쪽으로 눈길이 갔고 그럴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했다. 그가 늘 어머니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의 주인은 어김없이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개한 경멸에서 차분하고 엄정한 침착함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마침내 베넷 부인의 말도 바닥났다. 같은 기쁨을 나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복된 소식에 하품을 참아오던 루카스 부인은 이제 차가운 햄과 치킨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도 좀 살 것 같았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식사 후 노래 이야기가 나왔고 메리가 별로 권유받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 나선 걸 보게 된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의미심장한 눈짓과 무건의 간청으로 그런 친절의 증거를 말리고자 했지만 소용없었다. 메리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런 발표의 기회가 그녀에겐 더없이 즐거웠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참담한 심정으로 언니를 지켜보며 참을성 없이 기다렸다. 그런데도 그 인내는 고작 박수 몇 번으로 보상받았을 뿐이었다. 테이블 여기저기에서 한 번 더 부탁한다는 힌트가 나오자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메리의 역량은 이런 무대에 어울리지 않았다. 목소리는 약했고 기교는 억지스러웠다. 엘리자베스는 속이 타들어갔다.
제인이 어떻게 버티는지 보려 했지만 제인은 태연하게 빅리와 대화 중이었다. 빅리의 두 누이는 서로를 보며 빈정거리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고 다하씨는 여전히 침착하고 난해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개입해 주길 바라며. 이러다 밤새 노래하겠다고. 그는 눈치를 챘다. 두 번째 곡이 끝나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충분히 잘했다, 얘야. 우리를 오랫도록 즐겁게 해주었구나. 다른 아가씨들도 자기 재주를 보여줄 시간을 주거라. 메리는 못 들은 척했지만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안쓰러웠고 아버지의 말도 안타까웠다. 그녀의 초조한 마음이 별 보탬이 못 되었나 싶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차례가 돌아갔다. 제가 노래를 부를 능이 있었다면 콜린스 씨가 말했다. 여러분께 기꺼이 한 곡을 들려드렸을 겁니다. 음악은 매우 무해한 오락이라고 생각하며 성직자의 직분과도 완벽히 양립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음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바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으니까요. 교구 목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11조 문제를 자신에게 이롭고 후원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잘 합의해야 합니다. 설교문도 스스로 써야 하고 남는 시간은 교구의 의무를 다하고 거처를 보살피고 개선하는 데 써야 합니다. 거처는 가능한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니 그 의무를 면해줄 수는 없지요. 특히 자신의 발탁에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공손하고 화합적인 태도를 갖추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무를 면해줄 수 없으며 그 집안과 연이 있는 누구에 대해서든 존경을 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좋게 볼 수도 없겠죠. 그는 이 말의 끝을 다하씨에게 고개 숙여 맺었다. 그의 연설은 방의 절반이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 많은 이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많은 이가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베네 씨가 즐거워 보였다. 한편 그의 아내는 진지하게 콜린스 씨가 영리하고도 건전한 연설을 했다며 칭찬했고 루카스 부인에게 반쯤 속삭이듯 참 똑똑하고 인정 많은 젊은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가 보기엔 그 밤 가족들이 서로 짰다고 해도 더 절묘하게, 더 활달하게 자신들을 망신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이란 여긴 건 그 난감한 광경에 일부는 빅리와 언니의 눈에 띄지 않았고 설령 보았다 해도 그가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크게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 두 누이와 다하씨가 그녀의 친족을 조롱할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고 그녀는 신사의 말없는 경멸과 숙녀들의 무례한 비웃음 중 무엇이 더 참기 힘든지 가늠할 수 없었다. 남은 밤은 그녀에게 즐거움을 거의 주지 못했다. 콜린스 씨가 끈질기게 그녀 곁을 지키며 성가시게 굴었다. 다시는 그와 춤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때문에 다른 누구와도 추기 어려웠다. 다른 아가씨를 소개해주겠다며 제발 다른 사람과 서보려고 간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춤에는 전혀 미련이 없고 섬세한 배려로 자신을 그녀에게 추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그래서 밤새도록 그녀 곁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거라고 장담했다. 이런 계획에는 논쟁이 통하지 않았다. 그녀가 누린 가장 큰 구제는 루카스 양 덕분이었다. 그녀가 자주 합류해 친절하게 콜린스 씨의 화제를 자신에게로 끌어가 주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다하시에게서 더 이상 불쾌할 관심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가 종종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채 서 있었어도 말을 걸 만큼 다가오진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위컴을 거론한 결과라고 여겼고 그 점이 더없이 기뻤다. 롱본 일행은 손님들 중 마지막으로 자리를 떴다. 베넷 부인의 묘책 탓에 다른 이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15분을 더 마차를 기다려야 했다. 그 덕에 집안 식구 몇이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얻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피곤하다는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집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조급해 보였다. 그들은 베넷 부인의 대화 시도를 모두 뿌리쳤고 그 때문에 모임 전체에 권태가 들어왔다.
콜린스 씨가 길게 늘어놓는 인사말, 접대의 격조와 손님들에 대한 친절과 공손함을 칭찬하는 분위기를 별로 살리지 못했다. 다하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베네 씨는 그와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즐겼다. 빅리와 제이는 다른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서로에게만 말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허스트 부인이나 빅리 양만큼이나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리디아조차 지쳐서 세상이 얼마나 피곤한지 라는 감탄사와 거대한 하품 말고는 내놓을 말이 없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게 되자 베넷 부인은 롱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를 뵙고 싶다는 뜻을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게 전했다. 특히 빅리 씨에게 말하기를 정식 초대장을 갖추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면 그로써도 더 바랄 게 없을 거라고 했다. 빅리 씨는 고마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다음날 잠시 런던에 다녀온 뒤 가장 이른 기회에 찾아오겠노라 기꺼이 약속했다. 베넷 부인은 완전히 만족했다. 재산 정리, 세마차와 예복 준비 같은 필수 절차만 감안하면 서너 달 안에 딸이 네더필드에 자리를 잡으리라는 기분 좋은 확신 속에서 집을 떠났다. 또 다른 딸이 콜린스 씨에게 시집가리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다만 크기가 조금 덜할 뿐 놀랄 만큼 확고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자식들 가운데 가장 덜 귀여운 딸이었고 남자와 혼처가 그녀에게 충분히 괜찮다 해도 그 가치란 빅리 씨와 네더필드의 광채에 완전히 가려졌다.